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살 소녀가 숨진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던 푸틴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군사적 결함을 노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영삼 정부를 배제한 것은 편가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두 경선 경쟁자와 함께 유세했습니다. QR 인증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상승에 기대를 드러냈지만 일각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틈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권 매수 희망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통합정부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와 단일화 결렬 이후 생표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지 엿새째가 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예상외의 강한 저항에 막혀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 주변 지역까지 진격은 순조로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는 바람에 며칠째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간에 어제 첫 협상이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만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루키우를 폭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전쟁을 멈추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급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뉴스9는 홍혜영 기자가 문을 열겠습니다. 크고 작은 폭발에 몸을 피합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폐허가 된 학교에서도 시신이 발견됩니다. Now you see the body of soldiers. Now you can see the body of soldiers, and nobody is taking care of that.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폭격을 받아 최소 51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대놓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건 처음입니다. 더구나 휴전회담이 열리던 중이었습니다. Справедливі переговори можуть бути тоді, коли одна сторона не б'є по іншій стороні реактивною артилерією. Саме у момент переговорів. 키예프로 진격하는 러시아군 행렬이 64km 넘게 늘어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제법이 금지한 살상무기, 진공폭탄을 러시아군이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s the level of the threat to the global security has been equated to that of the Second World War. What a madnes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 중에도 핵 준비 태세를 유지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1차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내일 2차 회담을 열기로 해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한편에선 나라를 지키겠다고 돌아오고 또 한편에선 삶을 지키기 위한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상 봉쇄되자 피난민들이 기차로 몰리고 있는데 여성과 아이들도 다 못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차역이 생이별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과자를 사러 나갔던 6살 아이가 러시아군의 총탄에 희생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푸틴에게 보여주라며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계단 위로 들어올립니다. 아이와 여성부터 기차에 태우지만 다 못합니다. 기차역은 이산 가족을 만듭니다. Ні, не можу. У нього все. У нього там знайомі. А як він тоді?
간신히 국경에 도착해도 며칠씩 기다립니다. 두고 온 가족 걱정에 마음이 아립니다. Там лишилась моя сім'я, мої батьки, мої брати. 우크라이나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은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Every border, every checkpoint, like never treated like a human. 남은 사람들도 매일이 지옥입니다. 신생아들은 대피소에서 생을 시작하고 병원엔 다친 어린이들이 계속 실려옵니다. Многие дети поступают, мир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х расстреливали на улицах. Самый тяжелый день был позавчера. 6살 소녀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내달렸습니다. Да,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Пидор гнойный, чтоб он сдох. Сучара. Отошли. 심폐소생에 전기 충격에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녀는 짧은 생을 끝내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신선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우크라이나의 최종 병기는 바로 이 무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리에 익숙한 러시아군이 대전차 미사일에 막혀 우왕좌왕하자 러시아는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진공폭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수십 기가 뻗어나가고 떨어진 곳에선 여지없이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역탄, 이른바 진공폭탄입니다. 사람은 물론 콘크리트 벙커를 증발시킬 정도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을 뿜습니다. And essentially what that does is it sets the air on fire and then sucks the oxygen out of people's lungs. So it's definitely a very severe weapon. 대량 살상 무기여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는데 이걸 실은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폭발 영상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러시아 기갑 부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적외선 유도 장치로 명중률이 높고 한 발로 전차를 완전히 멈춰 세웁니다. 러시아의 현대적인 그 전차들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을 하고 공격해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을 안고 있는 사파를 공유하며 성스러운 제블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로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우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처음 나온 핵전쟁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일축했습니다. Mr. President, should Americans be worried about nuclear war? No. 동맹국들과 대책을 논의한 미국은 평소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선 긴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암시한 겁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루브라 폭락 사태를 본 푸틴 대통령은 추가 제재 언급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서방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Запа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ак я его назва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это империя лжи, пыта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ей страны. 푸틴은 대통령령으로 외화 통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무역으로 번 달러와 유로 등 외화의 80%를 의무적으로 루브라로 바꿔야 합니다. 해외 송금은 아예 못합니다. 루브라 폭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이미 입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엿새째가 됐는데 지금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주변 30km 지역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의 전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국제부 이유진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전력만으로 보면 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황은 푸틴 대통령의 예상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처음에 침공을 할 때만 해도 동쪽 또 남쪽, 북쪽에서 3면으로 침공을 해서 이제 수도 키예프가 곧 함락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일단 전력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는데요. 정규군 90만 대 20만, 또 전차 12,000대 2,500. 전투기 1,500대 100.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도시 하나도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뭐 공중 폭격이라든지 이런 전력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만 지상군이 아직은 어떤 도시도 점령했다, 주요 도시는 점령했다 이런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기사는 저희가 많이 전했었는데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 또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도 무기를 보내는 등 서방의 지원도 많아서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회담 기간에 보급로를 정비하는 등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을 노출했다고 전했고 가디언은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보도 보니까 탱크가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이제 푸틴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다급해서 핵카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또 푸틴이 여기에 또 서방의 제재까지 많이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돈 거래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푸틴 또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푸틴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러시아 국방부도 핵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핵전쟁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실제로 러시아는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각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한 13,000여 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에 각각 6,257개 또 5,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핵탄두의 90% 이상이 미국과 러시아에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뭐 ICBM과 전략 폭격기용 등을 다양하게 이제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또 영국, 인도,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 명단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실제로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죠, 이게? 네,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가능성 아직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은 핵 공격을 하면 상대국에게도 이제 핵 탄두로 보복을 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핵 전략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핵 전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푸틴이 일단 자국 군대에 실망을 해서 내부 인사들을 맹비난을 했다 이런 MBC의 보도가 나왔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와 단절이 돼 있어서 격리된 푸틴의 정신 상태가 사실 온전하지 않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BBC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크림반도 합병,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제 참모 중에서도 푸틴에게 맞설 준비가 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하지 않았을 테고 핵 전쟁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긴 있군요. 이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뜻깊은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발언의 대목 한 부분이 또 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보수정부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 답변 역시 선뜻 수긍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난 24일 호남을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선거 개입 비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사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였다고 했습니다.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야당은 보수 정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를 배제한 것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하다며 문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개입 논란까지 자초한 전문가들은 민주정부의 시점을 87년 민주화 이후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당에 자유롭게 결성하고 개헌을 했고 그래서 12월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의 이행이라고 해요. 이번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7년 체제로 형식적 민주주의는 출범했지만 첫 평화적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부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이 이제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캠프는 수도권에서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두 후보는 나란히 서울에서 유세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명동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정치 교체를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그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1절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유세장에 선 이재명 후보는 정권 심판을 해서 나쁜 세상이 되면 누구 손해냐며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론을 반박했습니다. 심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중요하다며 인물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넘어 번영의 한반도 초석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업적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에 다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명동을 시작으로 사전투표 전날까지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 예정입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 이 후보는 부족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시장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처럼 세금 부담이 많다면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의 부담을 시키면서 그 부담은 낮춰주는 것이 정의롭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회동하고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군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3.1절 참배를 한 뒤에 서울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유승민 두 경선 경쟁자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원팀 유세를 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지지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 씨와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의원 등과 함께 현충원에 참배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유세에서는 민주당의 통합정부론이 선거용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2030 세대가 많은 신촌에선 정권 교체만이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당내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사람과 경선 이후 처음으로 이곳 신촌에서 합동 유세를 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이 후보 발언을 비판하며 윤 후보의 힘을 통한 평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후보 뽑으면 대한민국 망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사드 반대하는 거 보고 윤 후보는 또 SNS를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와
김원웅 전 회장의 광복회 공금 횡령 의혹을 비판하며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원로들의 지지 철회와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호소했고, 안 후보 후원 회장인 김동길 교수도 안 후보가 물러나야 한국 정치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 등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단일화가 결렬된 이상 안 후보를 미는 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된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데 왜 자기 고집만 고집이라고? 안 후보의 정치적 소신은 아직과 불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후원 회장을 맡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물러나야 한다고 고언했습니다. 내가 먼저 물러날게. 그 얘기를 해야 국민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한국의 정치리지 살립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다시 윤 후보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3.1절 기념 행사에서 만난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겐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인사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건네자 앉아서 무표정하게 손만 내밀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고 했는데 안 후보가 민주당과 가깝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해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파주와 지역구인 고양시를 찾아 반중반의를 이용하지 말라며 거대 양당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뽑으시겠습니까?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 인증이 중단됐죠. 이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면서 환영하면서도 이 확진자 출입 여부가 사후에도 확인 안 되는 것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QR코드 인식기를 당분간은 좀 두겠다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 없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QR코드는 안 찍으셔도 되고요. 손소독 한번 하시고. 방역패스 안내문은 사라졌고 QR 인증기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각 점포에서 QR코드 인증 앱을 켜면 이렇게 방역패스가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식당 등의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건 지난해 12월 6일. 자영업자들은 일일이 손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었다며 손님이 늘 것을 기대했습니다. 찍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손님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이제 손님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일부 식당가에선 QR코드 인식기를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 변이 발생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렇게 방역은 완화되고 있지만 오늘 저녁 9시까지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망자가 11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정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12명. 지난달 초 10명대에서 매주 배로 늘어나 최근 한 달간 사망한 사람이 누적 사망자의 18%에 달하는 1,4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보름 전 200명대에서 727명까지 올라온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있어서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가 이르단 입장입니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려면 하루 사망자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을 밑돌아야 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 5만 이하 그리고 하루 사망자 수가 한 30명 이하로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그냥 의료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중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할 우려 속에 방역 패스를 중단해 취약계층의 3차 접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담당해왔던 기능들이 3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서도 작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방역 정책의 미래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이 발생하면 매일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의료 공백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3일절인 오늘 선거 유세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선거 유세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수천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노마스크로 함성을 지르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 군중을 향해 함성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거리두기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이 선거 유세로 신고한 사실상 집회였는데 참가자만 8,000명에 달했습니다. 일반 집회는 방역 지침상 3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오늘 참가자들은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를 내세워 청계광장을 가득 채우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선거 유세는 정당법의 공적활동으로 봐서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분이 있는 거. 서울시는 선거 유세 이후 열린 기도회에 대해 감염법 예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옛 일본 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선 정의기억연대 등이 일본 정부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북으로까지 번졌던 경남 합천 산불이 하루 만에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불은 민가에서 시작됐고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리면서 축구장 940여 개 면적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씨는 강풍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산림청 공중 진화대는 마른 낙엽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합천에서 시작돼 경북 고령으로 번진 산불은 밤새 확산되며 민가를 위협했습니다. 강풍의 불씨가 날아다니는 바람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골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많이 날아다녔고요. 군데군데 퍼져서 한 군데를 진화하면 또 다른 데서 불이 나고. 동이 트면서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연무가 짙게 끼면서 진화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연기하고 또 아침에 생성된 연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의 헬기 진화에 또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오후 들어 다시 불기 시작한 초속 7m의 강풍은 진화대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산 곳곳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헬기는 모두 39대. 산림당국은 오후 6시 현재 주부를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940개가 넘는 면적인 산림 67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은 민가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산불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난을 겪던 자동차 업계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우려했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오늘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물건을 보내는 우리 기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오늘부터 닷새간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난에다 대러 제재가 본격화하면 부품 구하기가 더 어렵게 돼 미리 생산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는 부품이 끊기면서 독일 공장 2곳을 잠시 폐쇄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루블화로 그 판매 대금을 받아도
환율이 나빠질 경우에는 달러나 원화로 나중에 송금한다든지 환전할 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업체는 우크라이나 바이어에게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수출하는 업체는 우크라이나로 보낸 제품이 전쟁 발발로 터키에 하역되는 바람에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수출 대금 수령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피해 사례를 신고한 수출기업 100여 곳 가운데 절반 넘게가 대금 결제 문제로 호소했고 물류와 공급망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제는 가볍게 소주 한잔 하자는 말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보통 한 병에 4,000원이던 소주값을 6,000원까지 받는 식당들이 등장했고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도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4%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5,000원이던 소주 한 병 가격이 최근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거래처에서 오른다고 하고 6월 말쯤이었어요. 화이트 젤로가 지난달 소주 출고 가격을 7.9% 올리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식당들도 도미노 인상 대열에 올라선 겁니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 가격이 뛴 탓인데 소주 한 병에 6,000원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못해 일부 매장들에서는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왔다라고. 외식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도 고공행진입니다. 두부와 포장김치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캔엠 가격도 7개월 만에 또 올랐습니다. 치약과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10에서 15% 인상됐습니다. 같은 돈으로 장 볼 때 체감이 너무 다르게 예전에 10만 원으로 많이 샀는데 요즘 10만 원으로 많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면서 10년여 만에 4%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대상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주택 규제 속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 건데요. 먼저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지식산업센터를 지선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지난달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분양 처음에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900만 원이요. 5천만 원대 들어서 이미 한전지는 전에 지났고요. 지금 거의 2,700에 3천 정도입니다.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에 투자가 집중돼 생긴 현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나오는 데다가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이 급등해 서울 성수동에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지식산업센터가 나왔고 구로,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웃돕니다. 2, 3년 새 2배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과다 공급과 고분양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 주택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하락할 거란 우려도 커집니다. 공급관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실수요라기보다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잘못 투자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깡통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출이 많은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으로 꼽힙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시행사 등이 분양권 매수 희망자에게 암암리에 웃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자체 등이 왜 제재에 나서지 않나 싶죠. 그 실상을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희망자들이 넘쳐나자 인근 부동산에선 웃돈을 내면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귀띔합니다. 1,400만 원 이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바로 준비한 데서 일단 주시고.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웃돈을 붙이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시행사나 분양 대행업체가 직접 웃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물건을 사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식의 끼워 팔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행업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 분양한 인천 송도의 지식산업센터도 웃돈을 받았단 말이 무성하지만 자기네가 피를 붙여서 막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2천, 3천에 넘어가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는 진위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니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공식 청약 시스템이나 분양관리 기관이 없어 매수 희망자를 아름아름 모집할 수 있는 상황. 사업자가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이 조금 혼탁해지는. 부동산 틈새 시장을 노린 수요가 지식산업센터로 몰리는 가운데 지자체와 당국의 허술한 감시로 일부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제 유세장에서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취지는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겠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나중에 몰래 정치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묘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당장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잇따랐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친문 정당이 윤석열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누굴 향한 발언인지 딱 한 분 생각났다. 정치 보복 생각에 아주 신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호남까지 비하한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 수사를 받았었고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한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2년 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했던 친문 지지자들은 오늘 같은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짜 친문이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조국 수호로 윤석열에게 진 빚을 저희가 갚아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회에 깜짝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견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몰래 정치 보복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비판한 건데 야당이 앞뒤 맥락 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뒤 잘라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소위 물타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반장이 준비한 대선 설명서가 더 긴박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자,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예, 제가 준비한 건 5년 전에도 통합정부입니다. 자, 민주당이 최근 당론까지 설정하면서 이 통합정부로 오늘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5년 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었고요. 실제로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까지 꾸렸었습니다. 예.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통합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그런데 그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좀 의미가 있는 제안이 필요한 텐데 문제는 진정성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진영을 뛰어넘어서 인재를 기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뭐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역대 국무위원이 모두 54명인데 그 가운데 42%, 23명이 전현직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예, 뭐 다 잘못한 건 아니겠고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을 텐데 이 통합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은 했습니까? 시도가 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정두원, 노회찬 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입각을 타진하긴 했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 통합정부는 고사하고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사실상 의회를 거의 다 끌고 갔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도 없었던 데다가 어떻게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선 승리 이후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를 제안하고 안 받으면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방식을 반복하더라도 지금 같은 여대 야소 구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국회에서 180석 차지하면서 통합의 취지가 사실 뭐 거의 사라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통합 정부를 주장한다고 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소위 뭐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뭐 제1야당을 사실상 빼고 통합을 하겠다. 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5년 전에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자고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의 파고를 통합 정부로는 넘어보자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는 유권자분들이 앞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야당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야당 설명서는 사표냐 생표냐입니다. 예,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사표 방지 심리가 관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작용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기호 1번, 2번 후보의 선거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이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당선된다. 이게 지금 1997년 그 대선 때 한나라당의 당보에 적힌 건데요. 예. 이회창 후보가 막판에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 사례도 있는데 그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정의당에서 상당히 뭐 반박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이제 생표란 표현으로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 생표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변화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뭐 생표라는 표현이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 있는 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장에 가서는 누구를 찍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 중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봤는데요. 이 8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68, 66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했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장면이 이제는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 당선된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 좀 다른 게 누가 감히 유권자의 한 표를 뭐 죽은 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뭐 설사 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후보를 내가 지지했다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보면 그 이제 사표 방지 심리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항목인데 이 질문에 심상정 후보 지지자는 65.7%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55.6%가 바꿀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월등히 높죠. 흥미로운 부분은 이 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3.5%이기 때문에 10명 중 6명이 움직여도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안 후보 지지율은 11%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움직인다면 당락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단일화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또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찍는 표도 대단히 중요한 표다. 이렇게 방어하는 데 주력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나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윤석열 뽑으면 1년 뒤에 손 자르고 싶을 거다.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을 정도니까 윤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윤 후보가 그동안 안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내일 아마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좀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동안은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는 좀 참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내일 밤 8시 마지막 TV 토론은 저희도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게임 기업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황망한 상황이라면서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넥슨의 창업주이자 지주회사 NXC의 김정주 이사가 별세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에서 향년 54세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는 1968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역삼동 작은 오피스텔에 넥슨을 설립한 1세대 게임 벤처 사업가로 불려왔습니다. 김 이사는 넥슨을 시가총액 24조 원대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창업자이면서도 2005년 CEO로 나서기 전까진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대표 취임 1년 반도 안 된 2006년 지주회사인 지금의 NXC 대표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리를 넘겼습니다. 회사 측은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려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그야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죠. 가수 박재란이 불렀던 명곡입니다. 같은 가사로 쓴 가곡도 있습니다. 남천산 남풍불 나는 이 두 노래 모두 국경의 밤을 쓴 서사시인 김동환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렇듯 봄 소식은 봄바람이 전하지만 아직 겨울바람이 코끝에 맵사합니다. 겨울은 물러날 채비를 마쳤지만 봄 역시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멀리서 멈칫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죠.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3월 첫날입니다. 그래도 봄 이기는 겨울 없다는 말처럼 오늘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봄을 부르는 비가 목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계몽소설가이자 저항시인 시문은 깊은 밤 봄비 소리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피아노 소리라고 했습니다. 건반 위에 춤추는 하얀 손은 보이지 않아도 섬돌에 양철 지붕에 그 소리만 동당도드랑. 이 밤엔 하나님도 답답하셔서 잠 한숨도 못 이루시네. 그 암울하던 시대만큼이나 답답하겠습니까만 세상이 안팎으로 두루 어지럽습니다. 무지막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독립국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백척간두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지 않고 온 국민이 벼랑 끝에서 똘똘 뭉쳐버리는 결사항전이 눈물겹습니다. 안으로는 온 나라가 호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와 그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8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처음으로 하루 110명대를 넘었습니다. 일상의 봄으로 가는 고비를 넘기기가 이렇게나 힘겹습니다. 게다가 대선판은 어떻습니까? 민주화 이후 가장 역겨운 선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라를 결단이라도 낼 듯 둘로 갈려 손가락질, 드자비질을 벌이고 마지막까지
꼼수가 횡행합니다. 이 혼돈스럽고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들 봄이 드디어 온다고 탓합니다. 하긴 순순히 오는 봄이 언제는 있었던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던가요? 안다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봄은 옵니다. 수도가 함락된다 해도 자유 독립을 지켜내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살아있는 한 러시아의 점령도 그리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에도 서광이 비쳐들고야 말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지러운 선거판을 현명한 선택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리라 믿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듯이 말이죠. 3월 1일 앵커의 시선은 그래도 봄은 옵니다. 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 커지겠는데요. 특히 동쪽 지역에서는 불조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일절인 오늘 많이 포근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다가 한낮에는 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1도나 벌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역은 광주가 10도, 대구와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또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경기와 충청 지역부터 공기가 나빠지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일 3일절에 전해드린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